네, 반갑습니다. 고려사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관리 등용 제도까지 했거든요. 이번에는 고려 중기 사회에 나타난 이 문벌귀족 사회가 이제 점점점 흔들리다가 무너지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벌귀족 사회가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저 음서제랑 그리고 공음전 이란 게 있다고 했었거든요. 수업 때 얘기한 거 기억날 겁니다. 음서제를 통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권력을 누려갈 수 있고 경제적인 뒷받침을 됐던 건 바로 공음전이라는 게 있었죠. 자, 그렇게 이제 문벌 사회가 이루어졌는데 특히나 이 문벌귀족 사회들은 문벌귀족 가문들은 너무나도 병폐가 심했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왕실과 딱 결혼을 하고 그리고 요 특히 몇몇 가문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중첩된 왕실의 외척 집안이 되면서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이 경원이 씨 가문 같은 경우는 아빠인 이자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자경 같은 경우는 자신의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을 연이어서 이제 겹겹겹 장인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자신의 둘째 딸과 예종한테서 낳은 자식인 인종,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외손자잖아요. 이 외손자에게 또 자신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결혼시키면서 인종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모와 결혼을 한 거거든요. 미쳤죠. 아주 개족볼 만들었는데 이런 가문이 겹겹겹 이제 사돈이 되고 이러면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권한을 누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 여기서 뭐 더 그쳤으면 되는데 왕이 되려고 이제 난을 일으키는 막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인종이 자기한테 너무나도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외할아버지이자 겹 장인이 되는 사람인데도 좀 껄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제거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이 아우씨 날 얘가 나를 죽이려고 하네 해서 이제 아예 난을 일으켜요.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이 이자겸의 부하였던 척준경이란 소드마스터가 있었는데 인종이 척준경을 잘 구슬려 가지고 이자겸을 배반하도록 해서 이자겸을 칩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이 진압이 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자겸의 난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게 왕실에 뭐 위협이 되고 뭐 그런 일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 문벌귀족 사회가 갖고 있는 한 가문이 독점을 했을 때 권력을 독점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많구나라는 걸 좀 깨우친 그런 사건이었다 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묘청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요거는 기존의 개경 세력들 보수적인 개경 세력들과 그리고 새로운 신진 관료층들의 서경 출신 세력 간의 둘 간의 정치적인 싸움으로 벌어진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당시 이제 서경 출신 이 서경파 애들은 서경천도를 건의하게 됩니다. 실제로 추진도 했었고요. 그리고 막 칭제 건원 이런 걸 주장하기도 하고 금나라 치자 막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갑자기 왜 금나라를 치자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자겸을 그래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이자겸이 정권을 잡고 있던 이 시절에 자신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좀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나라에서 4대 요구, 그러니까 군신관계를 맺자라고 요구했을 때 이자겸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고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여진이라고 하는 애들은 고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래라고 생각을 했던 원래 이제 여진 애들이 예전에 말갈 시절부터 해가지고 이 고구려 그리고 고려를 어버이의 나라로 모시고 있던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이 좀 성장했다고 해서 이제 우리한테 신하가 되어라라고 했는데 고려가 그걸 받아들인 꼴이거든요. 그래서 고려 입장에선 이걸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서경파였다고 보면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서경천도를 추진하다가 실패하게 되니까 그래서 난을 일으켜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묘청이라고 하는 스님이랑 그리고 서경파 대표적인 인물은 정지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고 당시 개경파 보수적인 관료 중에 대표적인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1년 만에 진압된 사건이 묘청의 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려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문벌 교육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은 바로 무신정변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일단 고려의 상황을 보면 고려의 과거제에는 묵과가 없잖아요. 그 정도로 무신에 대한 차별, 무신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이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당시 하급 군인들은 제대로 군인전을, 그러니까 토지를 지급받지도 못하고 되게 노예처럼 막 불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문신 관료들이 뭐 이 무신 중에서 가장 높은 상장군이나 이런 노인 이런 사람들을 전혀 대우하지 않고 오히려 아래로 보면서 막 뺨을 후려갈긴다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들 때문에 무신들의 불만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정변을 일으켜서 이 문신들을 다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의종을 폐위시켰다가 이민이 허리 아작내면서 빠작 해서 끝내버리죠. 그래서 정권을 장악했던 게 바로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거고요. 무신정권 초기에는 이 무신들의 회의기구인 중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 이 무신들이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처리하는 와, 민주적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만큼 여러 무신들이 자신들의 입을 막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혼란스러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하나 독점을 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좀 불안정한 상황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자기들끼리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막 계속 죽이고 하면서 계속 지배자가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자, 그런데 이걸 끝낸 인물이 바로 최충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다 죽이고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 중방으로 하는 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아 해서 아예 자기가 이제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기구를 하나 설치해요. 그것이 바로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거고, 스스로 교정별감이라고 하는 관직을 만들면서 권력을 완전히 독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국가 중요 정책을 결정하도록 해요. 자, 그리고 계속 뭐 살해를 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친위부대를 늘립니다. 그걸 도방이라고 해요. 도방 사병 집단이고요. 요걸 확대하면서 스스로를 좀 지키고자 했죠. 그리고 그 아들 최후 때 와서는 더 이제 안정이 되면서 더 많은 권한을 누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정방이란 걸 설치하게 되면서 관리의 인사권을 완전히 담당하는 기구를 자기 집에다 설치해요. 그러니까 원래 관리를 뽑고 하는 거, 등용하고 하는 거는 임명은 왕이 하는 건데 자기가 이미 왕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자기 집에다가 설치할 정도로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삼별초라고 하는 이거는 쉽게 원래는 국가의 군대입니다. 국가의 군대예요. 근데 실제로는 최씨 정권에 사병 노릇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민 이렇게까지는 중방에서 좀 이루어지다가 최충원 때 교정도감으로 가고 그리고 이 최후 때부터는 정방이 설치되면서 이 나머지 무신 정권은 교정도감과 정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무신집권기에는 오히려 사회가 더 불안정하기도 했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력도 좀 약화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문신들보다 이 무신들이 처음으로 권력을 잡아봤단 말이죠. 그래서 문신들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수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탈이 너무나도 심화된 상황에서
농민들이 결국은 못 살겠다라고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때 좀 특이점이라고 본다면 천민 출신 집권자가 등장을 했잖아요. 이민이라고 하는 아주 쌍천민이 최고 지배자로 등극하는 걸 보고 다른 천민들도 이민을 롤모델로 삼기 시작합니다. 와, 나도 이민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천민들이 신분 해방을 주장하는 봉기도 일어나게 됐다는 게 굉장히 특이점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농민 봉기를 본다면 공주 명악소에서 망이 망소의 봉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상도 일대에서는 김삼이 효심 이 각각 따로 일으켰는데 둘이 연합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커져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민의 봉기 대표적으로는 만적의 봉기가 있는데 뭐 왕후장성의 시가 따로 있느냐? 누구나 때가 되면 이 천민이더라도 최고 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대단히 생각을 깨어있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요 만적의 봉기였는데 요거는 사실 미수에 그치죠. 실제로는 봉기를 일으키지 못했고 사전에 발각되어서 댕강댕강 다 끝납니다. 특이점은 요 신분 해방을 주장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롤모델이 바로 이민이었다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민이죠. 자, 그 다음 고려의 대외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2학년 때도 그랬었고 요 당시 고려, 송, 거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삼각형 구도로 이렇게 서로 견제하는 국제 질서 이런 것도 막 보기도 했었고요. 거란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요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야율 아보기라고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은 5대 10국 시대였는데 송이 결국 통일을 하면서 조강윤이었죠. 그래서 문치주의 하면서 막 점점 세력이 약화되는 상황. 그리고 12세기에는 여진이 또 새롭게 성장을 하면서 아골타, 뭐 아구타라고 하는 걔가 부족을 통일하고 막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시절인데 고려는 그래서 연달아서 계속 전쟁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먼저 거란, 그 다음은 여진, 그 다음 끝판왕 몽골 이렇게까지 쭉쭉쭉 계속 전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먼저 일단 거란을 보겠습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침입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거란 입장에서 최종 목표는 사실 송입니다. 송을 쳐서 대륙을 차지하는 게 목표인데 문제는 송과 고려가 너무 친해요. 그래서 요 관계를 좀 끊어내야겠고 그리고 이 배후에 있는 이 고려가 너무나도 불안한 거죠. 그래서 고려를 먼저 한번 겁도 한번 주고 이 송과 관계를 좀 끊어내는 걸 좀 약속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 1차 침입을 해요. 근데 요거를 아주 잘 간파하고 있던 외교 천재 바로 서희죠. 서희란 사람이 당시 이제 거란의 장수였던 소선영하고 이 멍청한 놈 만나가지고 막 외교談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쳐들어왔는데 이제 쳐들어왔는데 오히려 서희한테 이제 설득당해가지고 이 강동육주라고 하는 이 땅을 자기들이 스스로 여진을 몰아내서 이 땅을 차지한 다음에 고려한테 주죠. 그러니까 서희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 강동육주 우리 가고 싶은데 이 강동육주 지역에 여진이 애들이 있네. 그래서 얘들이 막고 있어서 우리가 너희랑 관계를 못 맺어. 우리도 너희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여진이 방해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거란이 그러면 우리가 여진 쳐주고 저 땅 너희한테 줄 테니까 이러면 우리 국경을 맞대게 되잖아.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서희 외교 담판은 어마어마한 외교 성과를 누리게 되면서 강동육주 땅을 오히려 우리가 획득하기도 하고 전쟁도 아주 쉽게 합의를 보면서 아주 잘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려가 약속을 지키잖아요. 강동육주를 거란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송과 관계를 끊어내지도 않았고요. 거란과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침입이 이루어졌고 이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발렸거든요. 우리가. 근데 양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잘 막아내서 처절하게 막아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손과 관계 끊고 너희랑 친하게 지낼게 라고 해놓고 여전히 약속을 또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한 입장에선 빡치는 거죠. 아씨, 이것들 약속 계속 안 지키고 한 번, 두 번 당했지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야, 그렇게 우리랑 친하게 안 지낼 거면 강동주 땅 돌려줘 라고 얘기했는데 고려가 싫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침입을 한 게 3차 침입입니다. 근데 고려도 호락호락 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강감찬이 기주에서 오히려 이 엄청나게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다시 한번 협의를 맺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이번엔 너희랑 좀 친하게 지낼게 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거란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고려는 개경에 나성을 쌓고 국경에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면서 아예 이제 성으로 아예 막아버린 거죠. 관계를 아예 막아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고려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외교를 참 잘한 것이고 거란 입장에서 보면 고려가 너무나도 믿겠죠. 자,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 여진을 한번 보면 12세기에 여진이 아굴타 뭐 그런 애가 부족을 통일하게 됐고요. 고려랑 자주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이 여진이라고 한 애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는 말갈이라고 불리던 우리 민족과 쭉 함께 해왔던 어찌 보면 거의 뭐 같은 민족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동질성을 가지고 같은 역사를 함께했던 그런 애들이었는데 성장하게 되면서 오히려 고려한테 막 좀 약탈도 하고 막 좀 까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려가 안 되겠네 하면서 윤관이 한번 쳐들어갔었는데 오히려 져요. 왜냐면 여진은 기본 바탕이 기마병이고요. 기병이고 고려의 원래 기본 병력은 육군이에요. 육군. 보병입니다. 보병. 근데 일반 사람이 무장 다하고 말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완전 대패를 했는데, 그래서 윤관이 그걸 겪고 나서 우리도 기마병 부대가 필요해 라고 해서 조직을 한 게 별무반입니다. 그래서 한 17만이라고 하는 여러 부대 섞어가지고 한 17만 명 부대의 기마병 부대를 만들었고요. 이 별무반을 가지고 결국 여진을 정벌합니다. 그래서 동북 지역에 9개의 성을 축조했는데 여진이 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돌려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진이 일단락이 되었는데 더더욱 성장하게 되면서 금나라를 아예 건국하게 됐고요. 거란을 정복하고 송을 몰아내고 송이 거기서 남송으로 쫓겨 내려가죠. 그래서 이 금나라가 하북지방을 차지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됐고요. 그때 요 군신관계를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이자겸이라고 하는 거죠. 여진은 이제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자, 활발한 대외교류 한번 보겠습니다. 뜬금없이 대외교류가 나오긴 하는데 고려랑 송은 아주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둘 다 문명국이라고 생각하면서 둘이서 짝짝꿍 아주 잘 놀았고요. 고려 입장에서는 선진문물을 수용하는 입장, 그리고 거란과 여진은 좀 견제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려랑 거란은 뭐 여진 같은 경우는 고려에서 농기구랑 식량 이런 것들을 좀 거란 여진의 은, 모피 이런 거랑 좀 교환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정도. 우리가 이제 식량을 대주고 뭐 필요한 물품 같은 거 대주고 이런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당시 국제무역항으로 이제 성장한 것이 바로 예성강 어기의 병난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슬람 상인도 왕래를 했다고 하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고려의 이제 여러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세계로 전달이 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거 어디 물건이야? 이거 거래야 하다가 코리아가 됐다는 그런 썰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병난도에서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코리아라고 하는 게 바로 고려에서 왔다라는 거. 진나라 때문에 차이나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고려라고 하는 게 우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게 바로 쌍화점인데요. 우리 참 쌍화점이 아주 뜨겁죠. 우리 수업 때도. 참 쌍화점 자체가 19금 영화가 있어가지고 이걸 여러분들이 봤으면 안 되는데 왜 봤을까요? 참
어쨌든 이 쌍화라고 하는 건 만두라는 뜻입니다. 만두. 그러니까 쌍화점은 만두집인데 그래서 만두를 사러 갔는데 회회아비라고 하는 놈. 회회아비는 이슬람 뭐 남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회회교, 회교 이렇게를 이슬람교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네, 손목을 잡더이다. 그래서 이 말이 이 가게 밖에서 소문이 나면 저 조그마한 새끼 광대, 그러니까 작은 점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원 아이한테 소문냈다 이런 뜻이고요. 뭐 나중에 내용을 보면 아주 19금 내용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넣을 수 없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쌍화점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 19금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회회합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슬람이랑 아주 교류가 활발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계에 이 코레아가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 몽골과의 항쟁 부분은 다음에 보도록 해야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